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부모의 자녀 학대 뉴스, 심심치 않게 터져나오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요, 때려서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이렇게 입에 담기조차 힘든 엽기적인 일들이 자꾸만 터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또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 문화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요즘 부모들에게 부모 마음을 가장 잘 읽는 의사, 이렇게 소문난 분이죠. 소아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입니다. 서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서천석입니다.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그 엽기적인 뉴스들을 일반 국민들이 접하면 대뜸 입에서 터져나오는 첫 마디가 저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 근데 정신병이 있는 분들은 위험한 일을 생각보다 덜 저지릅니다. 아니, 글쎄요. 예. 근데 수사하다 보면은 그 사람 정신병자는 아니래. 또 그렇죠. 이런 뉴스가 나와요. 이번에도 그분들에 대해서 정신 감정을 다 들어갔지만 뭐 특별한 성격적 이상 이런 것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대부분 보면 이제 저는 요번에 그 사건을 보면서 요즘 세상이 진짜 말세다. 점점 망해가고 있는 느낌이다. 사람들이 왜 이러냐. 부모들이 진짜 더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런 일은 예전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에도 많았는데. 때려서 숨지게 하고 그럼요. 시신 훼손하고 이런 것도요? 시신 훼손까지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때려서 숨지게 하거나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학대, 때로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학대가 2010년 이전의 통계를 봐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연구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들어서 이게 뉴스가 되고 있다는 저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아이들에 대해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가 좀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좀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는 아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뉴스거리가 되고 있구나. 예전에는 그거는 뭐 그냥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고 묻어두고 이렇게 하던 것이 이제는 노출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현상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예전에는 이런 거를 드러내가지고 보여주고 노출하는 것 자체가 혐오감을 주고 기분 나쁘니까 이건 묻어버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걸 노출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드러내자. 드러내도 좀 감당할 수 있고 그건 좀 없애야죠.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뉴스가 되고 예전에는 뉴스에도 나오지 않은 채 그렇게 희생된 아이들이 훨씬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박사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한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존속 살해, 그다음 비속 살해, 뭐 부모를 이렇게 사망케 한 자식, 또 자녀를 살해한 뭐 이런 전체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1년에 벌어지는 전체 살인 사건의 5%가 그런 거더라고요. 5%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 다른 뭐 유럽의 선진국이나 이런 데랑 비교하니까 거의 3배, 4배, 뭐 5배 이렇게 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이제 그런 존속 사례가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보다 덜 문명화된 사회를 조사하면 더 높게 나와요. 문명화가 하나의 진행되면서 일종의 어떤 척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어 뭐 가족을 각각 개인으로 보지 않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한 사람을 보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권이 아직도 좀 그런 문화가 약간 강하게 남아 있는데 그 경우에 보면은 명예살인이라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얘가 명예를 우리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하면은 얘를 부모가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얘의 생명이라는 게 얘한테 고유한 어떤 얘의 독자적인 고유하게 갖고 있는 거로 생각 안 하고 가족이 얼마든지 거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 나라의 문화이고 우리도 거기서는 좀 많이 벗어났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부모의 어떤 소유물로 생각하고 얘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재작년에 그 서초동에서 어떤 아버지가 부인과 자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기도 자살 시도를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그게 뉴스화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을 흔히 동반 자살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잘못된 표현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죠. 살해 후 자살, 살해 후 자살 시도 이렇게 바꿔야죠. 가족 살해 후 자살 시도인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동반 자살했다고 나와요. 그 죽은 가족들은 별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완전히 잘못된 표현인데 그런 것이 그 당시 뉴스에서도 그냥 동반 자살로 나올 정도예요. 그 이전에는 요번 그 사건에서는 그나마 동반 자살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좀 퍼졌어요. 근데 그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이 예를 들어 연탄가스를 피워놓고 애들을 다 죽인 다음에 같이 죽으면 그냥 그건 당연하고 부모가 책임지고 애들을 데리고 가야지. 그 애들을 놔두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역시 부모가 뭐든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 그 당시의 어떤 문화였죠. 그럼 70년대 그런 동반자살, 가족 내 동반자살까지 다 합친다면 엄청나게 많은 수가 그 경우에는 아마 살해로 규정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건수까지 합치면 굉장히 더 많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신병 때문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군요. 내가 어쨌든 이 아이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 우리 문화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뭐 그 정도까지 뭐 살해, 뭐 심각한 어떤 손상까지는 안 해도 굉장히 학대적인 상황, 또 학대까지는 안 가더라도 심각한 수준의 체벌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막말, 이런 걸 하는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 훨씬 흔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은 대물림돼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대물림돼서 우리 좀 내려오는 부모로부터 면이 또 있죠. 이렇게. 우리가 나 자신이 존중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는 심리학 연구를 보면 과거에 좀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남에게 공감한다거나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을 좀 다독이거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좀 마음을 좀 추스리고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좀 추스리는 마음이 남아있는데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은 그런 추스리는 역할이 적어서 기분 나쁜 감정이 오래 가고 오래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행동을 심각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게 폭력의 대물림 이렇게 나타나는 그렇죠. 겁니까? 그게 폭력의 대물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게 당한 며느리가 또 더 심각하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가 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도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박사님, 그걸 이제 심리학적 기제로 쭉 설명해 주셨는데 가정에서 부모로한테 심각하게 맞아본 경험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자녀를 때릴 수 있다. 저는요, 좀 사회적으로 보면 지금 전 말씀 쭉 들으면서 제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제 60, 7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럼 그 시절에는 집에서 뭐 부모님도 그렇지만 형들한테 주워 맞은 거, 뭐 헤아릴 수 없죠. 그렇죠. 학교에서 선생님 하루도 매를 안 드는 날이 없는 그런 학교 분위기. 심지어는 동네 친구 형들도 서로 맨날 싸우는 어떤 그런 문화 속에 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당연시하게 되는 거 아닐까 혹시? 어느 정도 폭력을 좀 당연시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다 폭력을 쓰진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폭력에 대한 거부감도 당연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 현재적으로 계속 존재하지 않고 현재에도 폭력이 우세적인 어떤 역할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폭력을 쓰는 게 유리한 구조가 아니면 하나씩 폭력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거든요. 얘를 좀 바로잡고 싶고 얘의 안 좋은 행동을 바꿔주고 싶고 좀 멈추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자기가 경험한 방법은 폭력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유일하게 아는 방법이니까 그 방법을 쓰는 거죠.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분이 어디 나가서 심각한 폭력을 쓰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또 그랬다가는 잡혀가니까. 그렇죠. 또 그곳에서도 폭력을 써도 별로 불리하지 않고 네. 또 자기에게 유리하면 쓰는 경우가 또 꽤 그게 있죠. 가정 내 자녀에게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가정은 좀 감춰져 있고 예. 아직까지는 가정 내에서의 행위는 용인하는 문화 아닙니까? 이번 사건에서도 제일 마음 아팠던 게 그거였어요. 이 아이가 부모에게 많이 폭력을 당하고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너무 좋아했으니까 선생님 저 하루만 여기 재워주세요. 선생님이 잘 아이를 설득해서 그래도 부모님은 널 사랑할 거라고 설득하고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집으로 보냈어요. 그렇죠. 그 아이가 경비원한테 가가지고 하루만 여기서 자면 안 되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경비원도 애를 잘 설득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날 아이가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가 가정 내에서 그냥 어떻게 부모가 하는 거지 이거를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극단적인 사람이 사회엔 존재하지 않습니까? 항상 극단적인 사람도 그렇죠, 존재하고 그렇죠. 우리 자신도 무슨 성인군자가 아니니까 일시적으로는 극단적인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통제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면 이런 불행한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 때리는 건 위험하고 이 정도로 때리면 이건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 게 당연한 문화였다. 이건 신고해야지. 신고해서 그 부모가 다른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이 아이를 보호해야 돼. 그 부모가 좀 창피하고 힘들더라도 이 아이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있었다면 그게 없죠 지금. 예, 이 아이가 죽었을 리가 없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도 아마 난감했을 거예요. 신고하면 뭐 누가 책임져 주는 데도 없고 이 아이를 일시적으로 보호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어떤 기반 시설을 못 갖고 있다 보니까 아이는 너무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냥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처지에 놓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연한 어떤 폭력 문화라는 게 한면에 있고 예. 동시에 가족주의, 예. 가족은 나의 소유 뭐 예. 이런 식의 의식이 한면에 있습니다. 예. 두 가지가 과거보다는 조금씩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 폭력 문화가 좋아지는 것보다 가족 내에서 습관화된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건 아직 덜 좋아졌군요. 예.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거를 제대로 감시를 못하는군요. 예. 이게 이런 사건까지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아직까지 뭐 저도 당연히 그런 말을 듣고 자랐고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던 초반에도 사랑의 매라는 말을 썼어요. 사랑의 매. 사랑의 매. 예. 사랑하니까 매를 드는 거다. 지금 우리나라 조사를 걔를 해보면 더 발전시키고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뭐 이런 아이를 거죠. 위해서 네. 매를 아끼면 아이 버릇을 망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다. 성경에 놓고 뭐 탈무드 같은 데 있는데 그런 말을 보면서 우리가 당연히 아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들고 그런 엄한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걸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략 한 70에서 80%가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아직도요? 예. 아이를 때리지 않으면 아이 버릇을 망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럽니다. 2016년인데 네, 2016년에 우리나라가 현재 그렇습니다. 7, 80%. 예. 어. 근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아마 2000년대 초반에 했으면 90% 이상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소아정신과 의사들 모임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소아정신과 의사들도 교과서적으로는 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그렇게 성장했고 자기도 그렇게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들은 좀 때려서 버릇을 고치는 것도 필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소아정신과 의사 내에서의 분위기였어요. 이 대목에서 매우 흥미있는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 네. 게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그렇지 애들 몇 대씩 좀 손댈 수도 있는 거지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말한 자녀 학대, 때려서 숨지게 하는 막 이런 에이 그거랑 나랑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르긴 다릅니다. 제가 네. 보기에 분명히 다르고 어떤 약한 수준의 폭력이나 또는 뭐 통제된 폭력 그거하고 좀 극단적인 폭력하고 꽤 차이가 있지만 약한 수준의 폭력이 허용되는 문화가 그런 극단적인 폭력이 실제로 현실에서 불행한 결과를 낳도록 하는 어떤 토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문화가 살아있으니까 애를 한 대씩 때릴 수도 있고 버릇을 잡으려면 때려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신고가 돼도 애를 때려서 버릇 잡으려고 내가 한 거다.
라고 했을 때 경찰도 그러시냐고 좀 살살하시라고 이렇게밖에는 말을 못해요. 그 상처나 이런 걸 봐도 예. 이건 좀 정도가 다르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예. 그냥 맡겨둬보자.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했겠지, 이렇게 된 뭐. 거다. 또 그리고 이거는 다른 데서 다친 거다. 뭐 이렇게 말하면 신고하기 애매한 조건이 많아요. 지금 신고 의무제가 있거든요. 맞아요. 의사도 응급실에서 보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교사도 그렇고. 예, 교사도 그렇고. 근데 아이를 보면 이거 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데 할 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응?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신고하는 게 신고의 원칙인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의심되는데 신고하면 유난 떤다. 그 부모도 나를 어떻게 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고하기가 나중에도 복잡한 일이 생기고 그럴까 봐 마음에 걸려가지고 실제 신고해야 되는 경우에 10분의 1도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지금 현실이죠. 그런 문화의 측면이 있고 또 예. 한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예. 작은 체벌이 점점 막 커지고 이럴 우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살짝 손을 대던 부모도 이제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든지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이러면서 심리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에 놓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뭐 성인 군자도 아니고 자기 조절 완벽한 인간이 못하는 아니니까 것. 자기 조절을 못하는 순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자기 조절을 못하는 그 순간에는 과도한 행동을 할 수 있고 그 과도한 행동이 씻지 못할 상처. 물론 부모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이는 기억하는 상처들도 많아요. 제가 임상에서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예.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또는 자기 아빠가 자기에게 했던 그 폭력적인 어떤 상황을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상처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은 분들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네. 그분들은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그걸 이겨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도 자기가 힘든 순간이 오면 그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너무너무 괴롭다는 아마 그 아버님, 어머님은 그 기억도 못할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때린 걸. 하지만 그건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살 필요가 없는데 예. 그런 기억을 갖고 살도록 만드는 면이 많이 있죠. 근데 꼭 제가 볼 때는 가정 내 어떤 체벌이나 가정 내 훈육의 방법은 꼭 그거 말고도 아이들에게 미치는 극단적인 경우가 이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군요. 독립적으로도 안 좋은 면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안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아이의 정서 발달에 안 좋을 것이고. 그렇죠. 정서 발달에서 이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때리면 효과가 있습니다. 당장은 효과가 당장 효과가 있죠. 우리가 문이 잘 안 닫힐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이 잘 안 닫히면 어떻게 합니까? 발로 뻥 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로 뻥 차면 문이 딱 닫혀요. 예. 이거 역시 이 문은 좀 차줘야지 닫혀 해가지고 그 다음 날 문짝이 떨어지는 날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10번, 20번 차면 문짝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응? 결국은 아이를 처음 딱 세게 때리거나 체벌을 하거나 심한 잔소리를 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면 그 순간 효과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아이가 큰 상처를 받게 되죠. 그리고 아이가 어떤 인간이 되냐면 무서운 걸 피하는 인간이 돼요. 인간적으로. 무서운 걸 피하는. 좋은 거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아이가 아니라 부정적인 걸 피하기 위한 선택을 주로 하는 아이가 돼요. 내가 긍정적인 동기를 가지고 노력하는 인간이라기보다는 남들이 싫어하는 걸 안 하고 살면 된다. 이런 형태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진취성이 없고. 그렇죠. 진취적이지 않고 창조적이지 않고. 수동적이고. 네. 자율적이지 않은 아이로 성장하기가 쉽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사회에 약간 좀 깔려있는 문화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율성을 좀 살리고 창조성을 살려야지 그렇죠. 우리 사회가 미래로 좀 나아갈 수 있고 더 나은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질문을 시키면 질문 안 합니다. 예. 전에 외국의 대통령이 와서도 한국 기자들도 질문을 안 한다고. 이거 참 재미있네요. 그 회초리를 들고 아이를 때려가면서 너는 이 사회의 리더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군요. 말 잘 듣는 리더가 되는 거죠. 제일 높은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리더. 네? 그건 리더가 아니죠. 그렇죠. 진정한 리더는 아니고. 진취성, 창조성, 혁신성이 없으면 요새는 이제 미래의 리더가 될 수 없죠. 하지만 잘 보면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꽤 아직도 높은 많아요, 리더 사실. 역할을 하고 살고 있죠. 그러지 않고 튀고 자기 주장을 하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약간 배제되는 문화도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있고 네.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윗사람한테 좀 잘 보여야지 되는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고 관료 조직에서도 그런 문화가
물론 일 잘해서 올라가는 분이 훨씬 더 많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직 내에서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문화가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그렇게 훈련이 되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그 보니까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의 문화가 이 사회의 문화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게 어린 시절에 배운 거고 그렇군요. 무엇이 인생인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의 기본 방향인지를 정해주는 거죠. 너는 일단 윗사람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나쁜 것을 회피하고 이렇게 살면 안전하게 살아야 돼. 새로운 걸 만들고 새로운 네가 좋아하는 걸 찾고. 알겠어요. 네. 그럼 사랑의 매라는 건 없는 거죠? 예, 사랑의 매처럼 모순된 말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예 없는 거죠? 예,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랑의 매를 한다는 분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뭐 별다른 걸 안 해요. 그냥 애를 어떻게 교육하세요? 그러면 일단 잘못된 거를 어떻게 바꿔줄까요? 하면 그래서 잘못된 건 좀 야단을 치고 그 다음에 때려야죠. 야단을 치고 때리는 거 말고 다른 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아.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교육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고 지금 수많은 방법들이 연구가 되어 나와 있고 서점에 가면 우리 부모 교육서, 자녀 양육에 대한 서적을 보면 온갖 창조적인 방법들이 많은데 아무도 그걸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 부모들은 야단을 치고 때리는 거. 이게 유일한 아이를 바로잡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그러고서는 부모들끼리 그런 얘기하죠. 나는 때려도 머리는 안 때려. 그렇죠. 뭐 이렇게 하고 나는 꼭 애하고 약속을 해서 때려. 뭐 이거 안 하면 몇 대야? 뭐 이렇게 해서 때려. 뭐 이렇게 하고 막 전부 다 쓸데없는 얘기인 거죠.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데 그중에 욕하고 때리는 것밖에는 공부하지도 않고 그 때리는 방법론만 않았는데.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밖에 안 하니까 발전이 없잖아요. 예. 우리나라 부모 교육을 하려면 지금도 계속 그 토론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때리는 게 좋으냐 나쁘냐. 제가 보기에 이 토론을 하지 말고 한 단계 한 번 더 나아가면 뭘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때리지 말고 이러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걸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같이 배워볼 생각은 안 해요. 그거 이제 오늘 배워봅시다. 예. 선진국은 가정 내 체벌도 금지하는 법이 다 있다면서요? 예, 지금 37개국이 학교뿐이 아니라 학교가 금지된 나라가 훨씬 많고요. 가정 내에서도 체벌을 금지하는 나라가 37개국 정도 됩니다. 제일 먼저 그것이 제정된 나라가 스웨덴이었는데 79년도에. 네, 79년도에 이제 이 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뭐 굉장히 반대가 많았어요. 아, 그건 부모의 어떤 권리 아니냐. 부모의 또 의무이기도 하다. 네. 아이를 바로잡는 건 해가지고 네.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70%가 그 법에 반대를 했어요. 70%가 반대하는데도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을 따를 수 없다고 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한 25년 지난 지금 조사를 하면 90%가 그 법에 찬성을 합니다. 네, 네. 물론 그 나라는 체벌을 안 하고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바로잡고 있어요. 만약에 체벌을 통해서만 아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 37개국 나라의 애들은 다 엉망이어야 돼요. 세상을 엉망으로 이끌어야 되고 애들이 버릇도 없고 다 세상이 아주 혼란에 빠지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정반대죠. 네, 그렇지 않아요. 전혀. 체벌이 많은 사회일수록 예. 아이들이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죠. 더 많이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온 연구를 보면 심지어는 지능지수도 차이가 커요. 체벌이 금지된 나라일수록 지능지수가 보통 한 3에서 5 정도 높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체벌이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실증적 연구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하면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아요. 우리나라는 머리는 나빠진다 하면은 그때부터 안 때린다는 분이 많은데 체벌과 자녀 성적의 상관관계 이런 것도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성적은 뭐 저학년 때는
연관성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제로 시켜서라도 점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체벌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근데 이 성적이라는 거는 그 사회가 뭘 평가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지능이나 삶의 행복도를 조사하면 분명히 체벌을 했냐 안 했냐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나와 있죠. 체벌이 없는 자녀의 IQ가 3에서 5점 높더라. 예. 국제 연구로 입증이 돼 있는 부분이죠. 예. 아니 부모가. 우리는 그 가족 내 체벌 금지법 이런 거 못 만드나요? 우리나라도 지금 유엔 인권선언에 다 서명을 했고 어린이 예. 인권에 대해 서명을 하면 거기에 다 체벌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예. 서명이 된 나라거든요. 서명은 돼 있지만 그냥 문화로서 그냥 하는 거고 이걸 이제 특별법을 만든다면 아마 모두 못한다 이게 되겠지만 아마 그런 법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전에 서울교육청에서 학교 내 체벌을 못하게 하는 거 가지고 인권조례 뭐 인권조례 만들었다가 가지고 뭐 그것도 얼마나 역풍이 불고 뭐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학교 내 체벌 가지고도 엄청난 비판이 있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서는 여론의 애를 기대는- 때려야 한다. 애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표를 얻기에는 더 좋습니다. 참 이거 하루빨리 서둘러야 되겠는데요. 예, 모두가 좀 이런 목소리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고 지금 사실 올해 이런 일들이 터지는 게 예.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 안에 이 운동의 시작으로 좀 연결될 필요가 예,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멋있는 표현이 떠오르는 게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예. 뭐 이런 캠페인도 있지 않습니까? 김혜자 선생님이 하신 예. 말,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런 예.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이 체벌 문화를 우리가 끊는다, 우리 세대에 끊는다면 우리 뒷세대는 훨씬 더 따뜻한 양육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할 거예요. 서구 선진 국가에서 체벌이 금지된 다음에 무엇이 가장 발전했냐면 체벌 안 하고 훈육하는 방법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부모 교육을 열심히 받고 그런 게 어떤 것들입니까? 이제 바로 좀 이야기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네. 아이가 어떤 엄마가 그래요. 저한테 얘가 집에 오면 좀 손을 씻었으면 좋겠는데 손을 안 씻고 가서 논다는 거예요. 난 손을 씻게 하고 싶다. 그럼 처음엔 좋은 말로 하셨겠죠. 예. 야, 손 좀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손을 씻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얘가 집에 오면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꽉 차 있냐면 빨리 들어가서 그 장난감을 갖고 놀아야지. 그 예. 책을 갖고 봐야지. 근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아이라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어가면 다른 생각이 같이 끼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못하죠. 예, 그때는 그런 머리를 갖고 있거든요. 두뇌 자체의 수준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서 놀아야지 하면 어저께 엄마한테 손 씻으라고 야단 맞은 거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손을 씻어야지 하고 아이하고 막 혼을 내요. 혼 나봐야 한다고 혼을 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애가 손을 안 씻어요. 그러면 엄마가 딱 붙잡아 놓고 약속을 시킵니다. 손 씻는다고 약속해라. 약속은 애가 하죠. 엄마가 약속하려는데 안 하려는 없어요. 기본적인 사회성이 있으면 약속을 하지만 다음 날 또 어겨요. 그 엄마가 너는 엄마하고 약속을 해놓고도 어기냐. 진짜 넌 나쁜 애구나. 얘는 기억이 안 나서 그 행위를 하는데 엄마는 얘가 엄마를 무시하고 그다음 엄마와 약속도 어긴 나쁜 애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한테 어머니 그러지 말고요. 한 가지 생각이 들면 딴 생각이 안 떠오르니까 이 방법을 써보라고 한 다음에 어떤 방법? 집에 들어오면 현관 들어와서 이렇게 거실로 가잖아요. 네. 거기에 노끈으로 이렇게 붙여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그 노끈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손이라고 써가지고 노끈에 매달아 놓으라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애가 이렇게 뛰어 들어오다가 보니까 손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제 엄마가 한 말이 당연히 떠오르죠. 단서를 준 거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손 씻고 나와서 놀잖아요. 그럼 엄마가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약간 이거 붙여놓는 거 물론 이거 한 30초 정도의 시간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얘한테 잔소리하는 시간, 기분 나쁜 시간, 자기의 불쾌한 기분을 다스리는 시간은 30초가 아니에요. 거의 10분, 20분, 30분이 기분 나쁩니다. 예. 제가 그 노끈을 매달아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한 달간 노끈을 다니까 얘가 그 다음에는 처음엔 노끈을 달다가 나중에 노끈을 풀어놨어요. 저절로 그냥 가요? 예. 그리고 나중에 벽에다 살짝 붙여놨어요. 습관이 되니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엄마는 옷을 아무데나 벗어놓고 이렇게 무슨 허물 벗듯이 애들은 잘 벗어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옷을 허물 벗듯이 벗는 거는 그 나이 때 그럴 수 있으니까 아이랑 이런 연습을 해보자 그랬어요. 옷을 입고 벗는 거를 한번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진짜 어렵다. 옷 제대로 벗어놓는 게 어려우니까 못한다고 야단치기보단 어렵다고 인정하고 우리 이거 연습을 해보자고 하고 하루에 2번씩 연습을 시켰어요. 옷을 입었다 딱 제대로 벗었다 또 입었다 벗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한 달 정도 연습하니까 익숙한 건 애들이 잘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잘 벗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 이런 거 우리가 꾸준히 연습하면 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애를 나쁜 애로 만들고 혼내고 애도 상처받고 부모도 상처받고 이거밖에 못하는 거죠. 같이 연습하면 얼마든지 익힐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지금은 하기 어려운 게 있다. 어떤 엄마는 예를 들어 시험 보고 하면 좀 검사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검토를 안 해서 꼭 틀린다. 예.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죠. 불안이 높은 애 아니고는 초등학교 5학년 전에는 검토를 못 한다 원래. 그런 거 기대도 하지 마라. 그럼 엄마가 이때는 검토가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혼내고 야단치면 뭐 하겠습니까? 나중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혼 안 나도. 응? 물론 그 아이가 한 5, 6학년 때 검토를 하기 시작하면 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역시 내가 그동안 꾸준히 야단치니까 검토를 하는구나. 아무 야단을 안 쳐도 그때는 검토를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럼 괜히 한 거네. 괜히 한 거죠, 괜히. 부모만 속 터지고. 잘 모르고, 잘 모르니까. 우리가 애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하는 불필요한 상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시간에 더 긍정적인 활동을 아이랑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는 못하고 안 좋은 일만 하다가 아이의 가장 소중한 시간, 우리 아이하고 가장 빛나는 시간을 다 거기에 낭비를 하는 거죠. 이게 제일 마음 아픈 부분이에요. 아이가 기억하는 부모는 야단치고 혼내고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그랬을 거야. 그 사랑했는데 왜 그랬지? 뭐 이러면서 이런 혼란스러운 부모상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부모가 됐을 때도 떠올려 보면 자기가 자식 낳아서 어떻게 키울까 하면 떠오르는 게 야단치고 혼낸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예전에 외국에 연수를 갔을 때 그 선생님이 아이를 굉장히 칭찬도 잘하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런 거는 어디서 배우셨냐고.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선생님이 했던 거라. 자기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한테 했던 방법. 우리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죠. 배운 게 없죠. 배운 게 없으니까 우리가 배운 방법은 뭡니까? 소리 지르고 때리는 거. 요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낮은 문화 수준을 남겨주는 거죠. 이런 게 진짜 문화유산이고. 서 박사님 말씀을 제 식으로 저는 예.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예. 하니까 그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딱 하나의 원칙이 나오는 게 있네요. 우리 부모들은 자기 판단으로 예. 얘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내지는 주의력 결핍 때문에 예. 내지는 뭐 꼼꼼하지 못해서 꼼꼼한 능력을 키워줘야 돼. 예. 버르장머리를 바로 잡아야 돼라는 자기 판단으로 혼내고 체벌을 하는데 예. 아이를 놓고 보니까 소아정신과 의사가 말씀해 주셨듯이 아이들은 버르장머리 없는 게 아니라 잊어버렸을 뿐이고 예. 잊어버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예. 아이들은 그 나이 때는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하는 거고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가 생각해 보면 전혀 할 이유가 없는 일들을 괜히 자기 판단해서 그냥 하는 거군요. 이해를 못 해주는 거죠, 이해를. 제가 이해를, 애들은 이렇다고 이해시키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근데 우리들 근데 그건 어른들도- 사실 예. 일반 부모님들도 그냥 아이의 관점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스스로 떠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살짝 단서를 받으면, 다들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우리 어른들도 제가 이렇게 어른들도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른들도 다 하는 말이 똑같아요. 좀 나를 좀 이해 좀 해줬으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해받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괴로움을 아는데 정작 자기가 남을 이해하는 거에는 똑같이 약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방법이 너무 없고 그 사회적으로도 그런 방법들을 많이 알리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부모 교육은 예. 고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등학교 때도 좀 배워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아이를 고등학교 때는 아직 어려서 관심이 없을까? 낳아봐야지. 낳아봐야지. 예. 내일이라고 생각해야지. 우리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부도 예, 막연하게 맞아요. 배우는 맞아요. 것보다 맞아요. 눈앞에 딱 닥쳤을 때 우리 확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돼봐야 부모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본격적으로 들거든요. 그때 답답해하는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공이 좀 돼야 되고 우리 EBS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하고 있습니다. 더 예. 쉽게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부모들에게 좀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게 약간 체계화된 교육이 있어서 부모들이 좀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과감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성인이라면 예. 특히 40대 이상 이런 성인들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100% 자기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에 제 말이 대해. 맞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 건강하게 왜냐면, 사는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예. 그 40대 이상은 어려서 자라면서 잘못된 가정교육, 학교교육을 받았거든요. 폭력적인 문화 속에 성장을 했죠. 분명히. 그러니까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대에 성장을 했거든요. 저희의 부모님 세대는 더 심했고요. 그런 걸 생각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걸 교육한다는 것이 어려웠고요. 문화가 급변했거든요. 100년 사이에. 예전에 부모의 역할과 지금의 부모의 역할이 너무 많이 달라졌거든요. 다르죠. 예. 그 속에서 교육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볼 땐 지금의 30, 40대가 부모됨을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첫 세대예요. 그렇군요. 예. 저희가 이제 좀 희망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뭐 자녀 학대, 체벌 뭐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한 걸음만 더 나가보면 또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나는 손대거나 때리진 않아 절대로 이러면서 강제로 뭘 시키는 거 이런 분들 많거든요. 얼마 전에 초등학생 아이를 새벽 4시까지 공부하게 시켜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혼 소송을 해서 결국 이혼이 받아들여진 케이스가 있거든요. 자, 바로 그런 새벽 4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새벽 2시, 3시까지 강제로 공부하게 자기도 잠 안 자고 옆에서 버티고 서서 난 때리진 않아.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패자부활전에서 승리하려는 부모의 심리인데 내가 그때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우리 부모가 나를 좀 이렇게 밀어줬으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않을 텐데 우리 애는 내가 정신 차리게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밀어줘서 우리 애를 통해서 내가 이겨보겠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아이한테 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 사실 문화도 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람의 행복을 중시 여긴다기보다는 어떤 성공하면 일단 행복한 거고 많은 거를 가지면 행복한 거고 그러면 끝이다. 더 생각할 것도 없다. 요즘 아이들의 꿈이 뭐라고 합니까? 건물주가 꿈이거든요. 건물주. 저 월세 받는 사람? 예.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꿈은 건물주예요. 있으면 된다는 게 요즘 아이들. 그게 사실 부모의 문화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애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기본적으로 공부해야지만 잘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거지 내가 무언가를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 이런 문화는 없어요. 우리 사회가 애들을 키우는 기본적인 방향은 협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협박으로 애들을 키웁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는 뭐냐면 협박이에요. 협박이고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사회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협박을 당하고 불안하죠. 항상 너 불안하죠. 지금 이렇게 계속하면 네 자리는 사라지고 그다음 옆에 또 가게 들어오면 너는 망하고 뭐 이런 식의 협박과 위협을 일상적으로 받고 이건 어쩔 수 없이 개인이 감당해야겠다.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느끼는 부모가 애들한테도 그냥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협박과 위협을 당하면 성장을 하니까 이 아이에게 제일 없어지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 행복을 느낄지는 몰라요. 어떻게 행복을 느낄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그냥 쾌락을 느끼기 위한 부모님들은 이제 또 굉장히 속상해하는 건데 당장 재미있는 게임이나 당장 재미있는 아주 말초적인 동영상이나 유머나 이런 걸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그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그걸 잠깐 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잠깐 그런 잊기 거죠. 위해서. 그때 배워야 되는 다른 거는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한테 공부를 많이 가르칠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아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놓치고 있는 게 어쩌면 얘 인생에서 더 중요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놓치고 있다면 얘가 말하자면 어떤 아이를 키우면서 너는 오른쪽 손의 근육만 발달시켜야 되니까 그것만 운동하고 넌 걷지도 마. 걷지 말고 오른손 근육이 제일 중요하잖아. 오른손 근육 운동을 하는데 이거에 지금 시간이 많이 드니까 너는 걸어 다니는 시간도 없어. 계속 오른손 근육만 발전시켜보자. 그게 공부죠. 그게. 그러면 걔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결국 나중에 제대로 살아갈 수 못 없을 걷죠. 거 아니겠어요. 못 걷고 걷죠. 그냥 모르겠어. 오른팔이면 강해져서 오른팔로 걸어 다니면서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쇼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쇼 나와가지고 나는 아크로바트. 그렇죠. 진기명기, 세상에 진기명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나와서 자랑을 할지 몰라도 그 아이가 온전한 인간으로 세상을 살기는 어려운데 그런 식의 행위를 하는 거죠. 왜 그런 식의 행위를 해요? 사랑하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 아이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부모는 예. 제가 볼 때 자기 자신이 제가 볼 때는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는지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예, 예.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게 뭐냐고 한번 물어봐요. 부모가 좋은 사람이고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가까우면 아이는 좋은 사람이 됩니다. 애들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내 편인 사람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부모가 좋은 사람이면 그 좋은 사람을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아이는 좋은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좀 미숙한 점이 많고 결점도 많고 여러 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나도 나를 보면 좀 엉망인 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엉망인 점을 인정하고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가는 부모, 노력하는 거를 솔직하게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저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정하고 솔직하게 보여줘라. 예, 보여주고 발전하려고 근데 스스로. 그걸 못하죠. 그걸 못해요. 굉장히 나는 잘난 체를 하고 나는 이미 완성됐으니까 너는 나를 따라서 배우면 되고 내 말만 들으면 된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자기도 굉장히 패배감이 있고 불만이 많은 사람일수록 강압적으로 더 합니다.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단점을 잘 인정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자신감이 없으니까 얘가 나를, 내 속내를 알고 내 수준을 알까 봐 겉으로 포장하면서 나는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많죠.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자기 단점을 쉽게 인정을 해요. 부모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예. 성숙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사실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게 정말 어렵죠. 그래서 좋은 아이를 키우는 게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근데 제일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애들이 뒤에서,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시절을 거쳤지만 뒤에서 부모가 말은 저렇게 하고 뒤에서는 다르고, 응? 꼰대라는 말 쓰잖아요. 꼰대 취급하고, 꼰대 취급받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자기도 또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저는 그게 정말 마음 아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수명이 길어졌거든요. 애를 다 키우고 나도 그 다음 남은 여생이, 애 다 키우고 나면 50살, 55살이면 그때부터 남은 여생이 30년, 40년이에요. 3, 40년을 애랑 같이 늙어가면서 성장을 하고 아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솔직하게 나를 보여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모가 애한테 맨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화내는 거 고치고 싶다고, 저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지금 당장 실천할 걸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소리 지르는 걸 당장 멈추게 하려면 집에 가서 소리 지르지 말자를 크게 인쇄를 해서 종이로 20군데 붙여놓으라고 그랬어요. 벽에다가. 어떻게 고개를 돌려도 소리 지르지 말자가 붙어 있는 애들도 거예요. 다 보겠죠. 애들도 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창피해서 그런 창피한 거를 이겨내면서 나를 변화시키려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자고. 근데 어머님이 그걸 붙여놓으니까 소리 지르려다가도 조금 좋은 목소리로, 좋은 말로 하게 된다고, 자기가 좀 변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애들이었어요. 애들이 야, 엄마도 저렇게 노력을 하는 거. 엄마도 노력하니까 나도 20군데 노력해야 붙여놓고. 되겠구나. 나도 노력해야겠구나 해가지고 애한테 시키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자기가 세수도 하고. 세수하기 막 붙여놔요? 붙여놓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 노력을 한다. 엄마 나도 이제 노력할 거야. 이렇게 아이가 얘기를 그냥 저절로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내가 먼저 실천하니까 애들이 그렇게 변하더라. 그 자기가 20군데 붙인 게 너무 소중했고 지금은 20군데에서 많이 떼서 5군데 5군데 붙였지만 발전했네요. 발전하고 5군데 붙여도 소리 안 지를 수 있다고. 근데 아이들이 같이 발전하려는 노력을 한 게 제일 큰 성과였다고 부모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좀 가훈이 뭐냐면 가훈으로 사자성어를 정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멋진 걸 정해볼까 하다가 그냥 사자성어는 아니고 잘해보자를 가훈으로. 잘해보자. 네, 잘해보자. 잘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잘하려는, 지금 이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잘해보려는 마음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전 좋은 사람이라고 자녀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세요? 중학생 2 남자애 키우고 있습니다. 남자 중학생 2. 예. 제가 남자애 2을 키우니까 어디 가서든지 뭐 육아에 대한 조언을 해도 다들 뭐 그 정도면 얘기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연년생이고. 오. 예.
어떻게 지금 잘해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 가훈은 좀 잘해보려는 마음. 그리고 아이들한테 못해도 돼. 그 다음부터 잘해보려는 마음이 유지가 안 되는지. 잘해보려는 마음만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메시지만 마음에 좀 남기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믿음만 심어주면 그게 바로 자신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를 믿는 마음. 자기가 대단한 존재여서 믿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만 믿게 해주면 저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만든다. 예.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만들 수 없죠. 만들 수 없고 보여주면 애가 영향을 받을 뿐이죠. 부모는 근데 아이한테 정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많은 영향을 주는데 내 말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이 행동과 삶이 영향을 그렇죠. 주죠. 그 간디가 한 말이 그런 말이 있죠. 내 삶이 곧 내 메시지다. 내가 사는 모습이 아이한테 메시지를 주는데 자녀 교육에서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아까 제가 했던 말인데 아무리 그분이 훌륭한 삶을 살아도 아이와의 관계가 가깝지 않으면 영향은 안 받습니다. 가까워야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지만 너무너무 훌륭해서 집에는 잘 못 들어가세요. 그런 분들 있었어요. 예, 그러면 애는 부모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부모하고 반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괜찮게 행동하려고 하고 아이와 관계가 가깝다면 아이는 굉장히 중요한 걸 인생에서 얻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와 관계가 가깝다는 얘기는 예. 아이에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입장을 존중해주면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받아들이려고 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을 원하잖아요. 예.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내 옆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자식한테는 그런 존재가 못 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이야기 나눴던 이 자녀에 대한 체벌, 학대, 폭력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의 문화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법과 제도 면에서도 고쳐져야 할 것들이 많다. 예. 법과 제도 또 그런 걸 통한 제도가 좀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그런 학대 위험성이 있는 아이들이 신고가 되면 보호가 되고 부모들도 그렇게 아주 나쁜 분들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훌륭하고 고민하고 그 부모에 대한 교육도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교육 상담 시스템이 치료도 필요하고. 교육 시스템이 없다면 그 교육 시스템도 이런 식이에요. 어느 날까지 와서 교육을 받아라. 이 정도는 좀 있어요. 근데 그 부모는 일하시느라 그 시간에 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맞춰서 교육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준비가 돼야지 그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아서 아이들이 잘 성장해야 우리 사회가 나중에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공감하시고 조그마한 변화라도 각 가정에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좀 바라고요. 그런 게 모여서 우리 사회도 좀 변화가 조금 더 큰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행복해진 사회가 되기를 그럼요. 저도 깊게 바라고 있습니다. 서천석 박사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솔직하게 조금 더 잘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또 자녀들 잘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당장 우리 가정 내 체벌 금지법 제정 운동 여기 한번 동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